여보, 우리 딸 아빠 닮았어.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지우는 축하 선물 쇼핑백을 든 채 강남 초고층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후배의 집들이에 왔을 뿐이었습니다. 평생 모를걸.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남자가 소파에 앉아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6년 전 산사태에 묻혀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매년 기일마다 영정 앞에 절을 올렸던 그 남자가 살아서 다른 여자의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더 부려먹다가 버리면 돼. 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시댁 부엌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지우는 맨발로 부엌에 서서 시부모의 아침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반쯤 썬 애호박이 놓여 있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죠. 1000번도 넘게 반복한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찌개가 끓어넘쳤습니다. 갈색 국물이 불판 위로 쏟아지면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지훈이 허겁지겁 불을 끄려고 몸을 돌리다가 팔꿈치가 선반을 쳤습니다. 선반 위에 쌓여있던 우편물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흰 봉투, 노란 봉투, 빨간 딱지가 붙은 봉투, 전부 독촉장이었습니다. 지훈은 불을 끄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봉투를 주워 담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잡힌 봉투 겉면에 숫자가 빼곡했어요. 건설자재 미지급금 3억 2천만 원, 하도급 대금 7억 4천만 원, 투자금 미상환분 12억 원. 지훈은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훑었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금액이었어요. 6년 전이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였던 남편 오태진이 태풍이 지나간 밤에 산사태로 실종됐어요. 열흘간 수색을 했지만 시신은 끝내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사망 추정 판정을 내렸습니다. 26살이었던 지우는 영정 사진을 안고 빈소를 지켰어요.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수십억 원의 빚이 고스란히 26살 미망인의 어깨 위에 얹혔죠. 봉투를 전부 주워 선반에 올려놓고 지우는 다시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시어머니 류순자가 허리를 잡고 절뚝거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마에 손을 짚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지훈아, 약값이 모자라. 이번 달 한약값하고 물리치료비 합치면 좀 부족해.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 주머니 속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남은 현금을 전부 빼서 시어머니 손에 올렸어요. 3만 2천 원. 그게 이번 주 지훈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을 사 먹을 돈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한번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돈을 받아쥐고 거실로 돌아간 뒤 지훈은 빈 지갑을 내려다봤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 1,200원이니까 사흘은 버틸 수 있겠다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물로 때우면 되겠다고 속으로 셈을 했어요. 안쪽 침실에서 시아버지 오광수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약통에서 심장약 2알을 꺼내 물 한 잔과 함께 쟁반에 올렸어요. 침대 옆에 약을 내려놓자 시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죽겠다. 이번 달 검사비도 미리 좀 챙겨놔라. 지훈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나오는데 등 뒤로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지우는 복도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지훈에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늘 빈칸이었어요. 그 빈칸을 처음 채워준 사람이 저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상자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어요. 수령이는 오수빈, 신우이 이름이었습니다. 부재 중이라 지훈 이름으로 대리 수령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지훈은 별 생각 없이 상자를 들어 부엌으로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 한쪽 모서리에 포장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지훈은 찢어진 틈을 살짝 벌렸습니다. 까르띠에 로고가 선명한 주얼리 케이스였습니다.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벨벳 뚜껑을 열자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세무조사관으로 일하면서 고가 사치품의 시세를 수도 없이 감정해온 지훈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크기, 세팅 방식, 체인의 질감. 시가 2천만 원은 넘는 물건이었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버스비도 새언니한테 빌리는 대학원생 앞으로 2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배달된 겁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수빈이가 들어왔습니다. 수빈이는 식탁 위 열린 택배 상자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언니 왔어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을 아이가 눈동자부터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거 친구가 잘못 보낸 거예요. 수빈이는 그 말만 남기고 상자를 낚아채듯 들어 자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부엌까지 울렸어요. 지우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택배 포장이 찢어지면서 떨어진 종이 조각이 발밑에 있었습니다. 송장 스티커의 한쪽이었어요. 발신인 주소와 송장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카메라를 열었어요. 찰칵 떨리는 손으로 송장 번호를 찍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뒤 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부엌 창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다시 끓기 시작한 된장찌개만이 부글부글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 송장 번호가 어디로 이어질지 이 순간의 지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퇴근길 버스는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우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그게 오늘 저녁이었죠. 시어머니에게 드린 3만 2천 원 이후로 지갑에 남은 건 동전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지우는 아까 편의점에서 제일 싼 참치 삼각김밥을 골랐을 때 점원에게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 급여 명세서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실수령액 312만 원. 그 아래로 자동이체 내역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채무이자 140만 원, 시부모 병원비 70만 원, 시댁 생활비 50만 원, 수빈이 등록금 분할 납입 30만 원. 지훈 자신에게 남는 돈은 22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교통비와 통신비를 빼면 한 달을 버틸 식비는 8만 원 남짓이었어요. 지훈은 명세서 화면을 닫고 택배 앱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부엌 바닥에서 찍어둔 송장 번호를 입력했어요. 조회 결과가 떴습니다. 발신인 주소는 태국 방콕의 영문 주소 한 줄뿐이었어요. 발신인 이름도 알파벳 약자 3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지우는 화면을 몇 번이고 내려봤지만 추적은 거기서 막혀 있었습니다. 2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방콕에서 왔다. 수빈이 앞으로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버스가 강남 번화가에 접어들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어요. 지우는 고개를 들어 무심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도로변 고급 골프용품 매장 앞이었어요. 매장 유리문을 열고 나오는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키, 어깨 너비, 걸음걸이. 지훈이 6년 동안 약을 챙겨드리고 등을 두드려드린 그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 오광수였습니다. 새 골프백을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침대에서 가슴이 답답해서 죽겠다고 신음하던 남자가 활기찬 걸음으로 매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계단 한 칸도 못 오른다며 지훈의 팔에 매달리던 그 남자의 등이 쫙 펴져 있었어요. 지훈의 손가락이 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오광수 옆에는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광수가 남자의 어깨를 툭 치며 너털웃음을 짓더니 바로 옆에 세워진 검은색 외제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차에 올라탔고 승용차가 부드럽게 도로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저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저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아버지의 그 건강한 걸음이 이 집안에 어떤 비밀과 이어져 있는지를요.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승용차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우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목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검은 차가 교차로를 돌아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편의점 봉지가 구겨지고 있었지만 지우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차가 사라지고 나서야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스 안의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퇴근길 승객들이 저마다 휴대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훈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지훈은 빈자리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화면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윤정우 교수. 지훈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지훈에게 대학 학비를 도와주고 국세청 취업까지 이끌어준 은인이었어요.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누르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리기만 했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맞는 걸까? 저 사람이 정말 아버님이었을까? 혹시 닮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전화를 누르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될 것만 같았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버스 유리창에 자기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위로 방금 전 골프백을 들고 활짝 웃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오늘 아침 그 남자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죽겠다. 검사비 좀 챙겨놔라. 그 목소리와 방금 본 너털웃음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지우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32살의 얼굴이 버스의 진동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눈 속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지만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는 무엇이었죠. 윤정우 교수의 연구실은 대학 본관 5층 끝에 있었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윤 교수는 이미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A4 용지 수십 장이 책상을 덮고 있었고 프린트물 위에는 빨간 펜으로 밑줄이 빼곡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이 오기 전부터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윤 교수는 원래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었습니다. 35년간 기업의 자금 은닉과 역외 탈세를 추적해온 사람이었어요. 지방국세청장까지 지낸 뒤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업계 인맥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혈혈단신이던 지훈에게 대학 학비를 도와주고 국세청 취업까지 이끌어주는 인.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지훈에게 이 사람은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앉아라. 윤 교수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지훈은 준비해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빈이 앞으로 배달된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시가 2천만 원 이상. 송장 번호를 추적했지만 발신지가 태국 방콕의 주소에서 막혔다는 것. 그리고 퇴근길 버스에서 본 시아버지. 심장 질환으로 계단 한 칸도 못 오른다던 사람이 강남 골프용품 매장에서 새 골프백을 들고 나와 외제차를 타고 사라졌다는 것. 윤 교수는 지훈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만 듣는 내내 입가가 굳어져 갔어요. 지훈의 보고가 끝나자 윤 교수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지훈 앞으로 밀었습니다. 나도 좀 뒤져봤다. 첫 번째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오수빈 명의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었어요. 지난 4년간 약 80억 원 상당이 거래되어 있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도표가 그 아래 붙어 있었어요. 돈은 동남아시아 페이퍼 컴퍼니 4곳을 돌고 돌아 현금화된 뒤 다시 수빈이 명의의 차명 부동산으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80억? 지훈의 눈앞에서 숫자가 흔들렸어요. 버스비도 새언니에게 빌리던 아이였습니다. 학회비가 급하다고 손을 내밀면 시어머니가 뒤에서 수빈이가 공부해서 돈 벌면 우리 집이 일어서지 않겠니라고 못을 박았죠. 그때마다 지훈은 통장에 남은 돈을 쪼개 수빈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돈이 오가는 동안 수빈이 이름 아래에는 80억이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자료 위에서 떨렸습니다. 윤 교수가 두 번째 자료를 꺼냈어요. 태진의 건설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의 기록이었습니다. 회사 소유 중장비와 건설 자재가 유령법인 3곳에 헐값으로 매각되어 있었어요. 법인의 등기이사 이름은 전부 위명이었고 자금 흐름의 끝을 따라가면 수빈이 명의 계좌로 귀결됐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뒤 빈껍데기 법인을 부도 처리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빚이라고 믿었던 수십억 원의 채무. 그 빚의 무게에 6년간 허리가 휘어왔던 지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빚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재산을 숨기기 위해 설계된 구조였던 겁니다. 윤 교수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태진이 죽은 게 아니야. 그 집은 가정이 아니라 범죄 조직의 거점이다. 죽음과 파산, 전부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야.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어요. 연구실 창밖으로 캠퍼스에 오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6년이었어요. 매년 기일이 돌아오면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새벽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으려고 독촉장 봉투를 뜯었어요. 보육원을 나온 뒤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울타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말이었어요. 교수님, 그게 정말이에요? 지훈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윤 교수는 대답 대신 한동안 지훈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비트코인 계좌의 자금이 다음 주 안으로 해외 거래소로 최종 이전될 정황이 잡혔다. 그 전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금 추적이 영영 불가능해진다. 다음 주, 길어야 7, 8일이었습니다.
80억 원이 국경 밖으로 사라지기까지 남은 시간이 그것뿐이었어요. 연구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캠퍼스 밖에서 까마귀 우는 소리가 멀리 들려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훈이 창가에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비트코인 거래 내역, 페이퍼 컴퍼니, 경유 도표, 유령법인 매각 기록. 지훈은 첫 장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보는 눈이었어요. 수억 원대 탈세 사건의 장부를 파헤쳐온 세무조사관의 눈이었습니다. 자금의 출발점과 도착점, 날짜와 금액, 법인 설립일과 매각일. 모든 퍼즐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어요. 지훈은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윤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살고 있다는 뜻이다. 그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해.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뭉치를 한 장 한 장 가지런히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어요. 가방 지퍼를 닫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윤 교수를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숙인 뒤 연구실 문을 열었어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복도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연구실 안에 남았어요. 월요일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세무서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빈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복도 끝 정수기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자기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이 뜨는 동안 맞은편 책상을 바라봤습니다. 강혜나의 자리였죠. 의자가 비스듬히 빠져 있었고 책상 위에 분홍색 텀블러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뒤 출입문이 열리며 예나가 들어왔어요.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나가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입꼬리를 올려 웃음을 만들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선배, 좋은 아침이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톤 높았어요. 지훈은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나는 서둘러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지훈은 모니터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업무용 세무조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어요. 검색창에 태진의 건설회사 상호를 입력했습니다. 6년 전 폐업 처리된 법인이었지만 민원 기록은 남아 있었어요. 과거 세무 민원 접수 이력이 화면에 떴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민원 접수 담당자 란이 보였어요.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혜나, 강혜나, 강혜나. 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세무서에는 민원 접수 담당이 돌아가며 배정됩니다. 한 업체의 민원을 같은 직원이 계속 맡는 일은 드물어요. 그런데 태진의 건설회사 민원은 2년에 걸쳐 11차례 접수되어 있었고 그 11번 전부 예나가 담당이었습니다. 지훈은 화면에 뜬 날짜를 하나씩 메모장에 옮겨 적었어요. 그리고 예나의 근무 기록을 열었습니다. 야근 신청 내역과 외근 보고서가 떴어요. 지훈은 민원 방문 날짜 옆에 예나의 야근 외근 날짜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날짜가 겹쳤어요. 11번 중 9번이 일치했습니다. 태진이 세무서에 온 날 예나는 야근을 신청하거나 외근 처리를 했던 겁니다. 사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을 지훈은 아직 전부 알지 못했습니다. 업무를 넘어선 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 관계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요. 지훈의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어요. 태진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건설회사 세무 민원으로 세무서에 들를 때마다 태진은 사무실 직원들에게 유난히 부침성 좋은 인사를 건넸죠. 특히 예나에게는 예나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시죠라며 커피를 사다 줬어요. 예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보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은 원래 누구한테나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는요. 지우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 정수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종이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드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종이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수면이 흔들리고 있었죠. 윤 교수에게 지금 당장 전화해서 이 기록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사무실 안에 예나가 앉아 있었고 벽 하나 너머로 동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사 전에 증거가 세면 끝이라는 윤 교수의 당부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우는 남은 물을 버리고 종이컵을 구겼습니다. 선배, 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종이컵을 들고 예나를 봤어요. 좋은 사람인데 잠버릇이 하나 있어요. 자다가 꼭 옆 사람 손목을 잡거든요. 무의식으로요. 아침에 물어보면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지훈의 손가락이 종이컵 위에서 멈췄습니다. 자다가 옆 사람 손목을 잡는 버릇. 태진이 그랬어요. 신혼 첫날 밤부터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문득 손목이 따뜻해서 눈을 뜨면 태진의 손이 지훈의 손목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매번 그랬습니다. 아침에 얘기해주면 태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진짜 하고 웃기만 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한동안 새벽마다 손목이 허전해서 잠을 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옆에 있는 걸 확인하는 것 같아서요. 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우는 입안에서 맴도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런 사람 나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흙 속에 묻혔지만 빈 손목 위를 반대쪽 손가락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의식이었습니다. 좋겠네. 잘 만나.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나의 얼굴에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웃음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닌 어딘가 불편한 얼굴이었어요. 예나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선배, 이번 주말에 혹시 일정 있으세요? 별일 없는데 왜?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예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예나의 등을 바라봤어요. 안도하는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미세하게 처지는 그 어깨를 지우는 놓치지 않았어요. 자리로 돌아온 지우는 민원 기록의 핵심 페이지를 화면 캡처했습니다. 파일을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비트코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까지 남은 시간이 머릿속에서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책상이 탁상 달력에 오늘 날짜가 찍혀 있었어요. 윤 교수가 말한 데드라인까지 닷새. 지우는 달력에서 눈을 떼고 휴대폰 전송 완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맞은편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예나의 휴대폰 알림이었습니다. 예나가 화면을 확인했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의 메시지를 읽는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놓았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넘기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예나의 그 동작을 전부 보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읽을 때의 미소, 삭제할 때의 빠른 손가락,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적인 동작까지. 과연 예나가 삭제한 그 메시지는 누구에게서 온 것이었을까요? 금요일 점심시간, 세무서 휴게실이었습니다. 지우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습니다. 김이 눅눅해져서 밥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낸 날짜들과
숫자들로 가득 차 있었죠. 휴게실 맞은편 소파에 동료 직원 서너 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온 모양이었어요. 커피를 돌려가며 마시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건너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삼각김밥의 마지막 한 입을 먹으려는데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예나가 강남에 아파트 샀대. 지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짜? 강남에? 응,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한다던데. 초고층 주상복합이래. 동료 하나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그 나이에 강남 아파트라니 대단하다.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단하지 뭐. 지우는 삼각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무조사관 경력 8년이었어요. 세무서 직원의 연봉이 얼마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나는 지훈보다 3살 어렸고 경력도 짧았어요. 연봉으로 따지면 지훈보다 적었습니다. 강남 초고층 주상복합. 그 가격대의 아파트를 세무서 월급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부모님 도움을 받았다 해도 쉽지 않은 금액이었죠. 동료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집들이 뭐 가져갈까? 화분? 세제 세트? 나는 수건 세트 사려고. 너 초대 문자 받았지? 당연하지. 사무실에서 거의 다 받은 것 같던데. 지우는 무심한 척 휴대폰을 꺼냈어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스크롤했어요. 예나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열어봤어요. 역시 없었습니다. 사무실 거의 모든 직원이 초대받았는데 지훈에게만 연락이 오지 않은 거였어요. 며칠 전 복도에서 예나가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배, 이번 주말에 혹시 일정 있으세요? 지훈이 별일 없다고 대답하자 안도하듯 어깨가 처지던 모습.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훈에게 주말 일정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초대 명단에서 뺀 것이었어요. 지훈이 그 아파트에 올 일이 없도록. 지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파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도 예나한테 축하 인사하고 싶은데 주소 좀 알 수 있을까? 가벼운 목소리였습니다. 동료는 아무 의심 없이 휴대폰을 꺼내 초대 메시지 화면을 보여줬어요. 강남구 주상복합 아파트 이름, 동과 호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기 휴대폰에 주소를 메모했어요. 고마워. 퇴근하고 잠깐 들러야겠다.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수다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우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휴게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창문 옆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윤 교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남 아파트 주소와 함께 짧은 한 줄이었어요. 오늘 저녁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전송 완료. 지우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금요일 오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어디서든 그랬죠. 주말을 앞둔 사무실은 들뜬 공기가 흘렀고 사람들은 저녁 약속이나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휴게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나였어요. 커피 버튼을 누르고 컵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지훈을 보는 순간 예나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웃음을 만들었어요. 선배, 커피 한 잔 뽑으세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 방금 물 마셨어.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예나 옆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자판기가 커피를 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훈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그 아파트 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세무조사관의 눈으로 8년간 숫자의 거짓말을 밝혀온 지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거짓말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죠. 퇴근 시간까지 4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강남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구두 굽소리를 울렸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거울이 붙어 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매가 해진 외출복, 색이 바랜 가방, 그리고 한 손에 들린 축하 선물 쇼핑백. 이 로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층수 표시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왔어요. 카펫이 깔린 긴 복도 끝에 예나의 집 현관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벨을 누르려고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웃음소리,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지우는 벨 위에 올린 손을 내렸습니다. 문틈 쪽으로 반걸음 다가갔어요. 안이 보였습니다. 넓고 화려한 거실이었어요. 가죽 소파, 대형 텔레비전, 거실 테이블 위에 꽃다발과 와인잔들. 그 소파 한가운데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혈색 좋은 얼굴로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지훈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오태진이었습니다. 6년 전 산사태에 묻혀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었어요. 차가운 흙 속에서 뼈만 남았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매년 기일마다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던 그 남자가 살아서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시어머니 류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의 등을 토닥이며 재워주고 있었어요. 어제까지 시댁 거실 바닥에 쓰러져 허리가 아프다고 울던 여자의 얼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서 시아버지가 활기차게 웃고 있었어요. 수빈이는 부엌에서 고급 식기를 날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혜나가 태진의 어깨에 기대 앉았어요. 아기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아빠 닮았어. 지훈의 머릿속에 며칠 전 복도의 대화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자다가 옆 사람 손목을 잡는 남자가 있다고 웃으며 말하던 예나의 얼굴. 그때 그 남자가 태진이었습니다. 같이 자본 사람만 아는 버릇을 예나는 지훈의 눈앞에서 웃으며 꺼냈던 거예요. 지훈은 빈 손목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에서 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는 아직도 나한테 제사 지내고 있을 거야. 평생 모를걸. 수빈이가 부엌에서 받았어요. 오빠 돈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다 빼놨으니까 그 봉이 뭘 알겠어. 시어머니가 아기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손주까지 봤으니 그녀는 더 부려먹다가 버리면 돼. 지훈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쇼핑백이 손에서 미끄러져 복도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차가운 대리석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6년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상을 차리고 독촉장 봉투를 뜯고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때우고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남은 현금을 건넸던 6년이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처음 얻은 가족이라고 믿었던 울타리. 그 울타리는 처음부터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지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가방 속 휴대폰을 꺼냈어요. 카메라를 켰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방의 지퍼 사이로 렌즈만 노출시켜 문틈한 거실을 향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무조사관의 훈련된 본능이
감정보다 먼저 작동한 것이었어요. 지우는 소매로 눈물을 닦아가며 소리 없이 버텼습니다. 태진의 웃음소리, 시어머니의 콧노래, 예나의 속삭임, 아기 울음소리, 전부 휴대폰에 담겼어요. 비트코인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기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현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녹화를 멈추고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문을 열고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현관 앞까지 왔다가 다시 멀어졌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우는 비상계단에서 한 계단씩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풀려 난간을 잡아야 했어요. 한 손에는 쇼핑백, 한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6년간의 거짓말을 증명할 영상이 들어 있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지우는 도로변에 서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윤 교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에서 윤 교수가 받았어요. 지우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전화기를 타고 흘러갔어요. 윤 교수의 차가 도착한 것은 전화를 끊고 15분 뒤였습니다. 검은색 중형 세단이 아파트 건물 앞 도로변에 멈춰 섰어요. 지우는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올라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시트 위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한 손에는 아까 그 쇼핑백이 아직 들려 있었습니다. 예나에게 줄 축하 선물. 지우는 그걸 발밑에 내려놓았어요. 윤 교수는 지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수석 앞 수납함에서 물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훈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삼키는 목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가방 지퍼 사이로 찍은 영상이라 화면이 흔들렸지만 거실 안은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가방 지퍼 사이로 찍은 영상이라 화면이 흔들렸지만 거실 안은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태진의 얼굴, 예나의 목소리, 시댁 식구들의 웃음, 그리고 지훈을 비웃는 대화까지 전부 담겨 있었어요.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윤 교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었어요. 영상 속 수빈이가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윤 교수가 지훈의 손을 잡아 재생을 멈추게 했습니다. 됐다. 충분해.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금요일 밤 강남 거리의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택시 경적, 사람들의 웃음소리,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그 소리들이 차 유리 너머에서 다른 세상의 것처럼 울리고 있었죠. 6년 전 장면이 지훈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태진의 빈소였어요. 조문객이 빠져나간 새벽, 텅 빈 빈소에 지훈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윤 교수가 들어왔어요. 아무 말 없이 지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줬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밤새 옆에 앉아 있어 준 겁니다. 지훈에게 이 사람은 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턱 끝으로 떨어졌어요. 이를 악물어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시댁 식구들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여자가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떨었습니다. 윤 교수는 지훈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전대를 잡은 채 앞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훈의 어깨가 멈췄습니다. 눈물을 소매로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윤 교수가 그때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비트코인 해외 이전까지 사흘밖에 안 남았다. 윤 교수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에서 이름 하나를 찾았습니다. 박현우, 대검찰청 부장검사였어요. 10년 전 대기업 역외 탈세 사건을 합동 수사할 때 함께 밤을 새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윤 교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2번 가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현우야, 나 윤정호다. 급한 건이 하나 있어. 윤 교수는 간결하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허위 사망 신고를 통한 채무 회피, 8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 자금 세탁, 동남아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한 차명 부동산 전환, 그리고 오늘 밤 확보한 녹화 영상의 존재. 수빈이 명의 계좌의 자금이 사흘 안에 해외 거래소로 최종 이전될 정황이 있으니 계좌 동결이 급하다는 말을 마지막에 덧붙였어요. 통화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 교수가 지훈을 향해 말했어요. 대검 반부패 경제범죄 특별수사단이 긴급 가동된다.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 동결, 수빈이 명의 차명 부동산 가압류, 태진이하고 강혜나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될 거야.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나한테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추가된다고 했어. 세무서 직원의 위치를 이용해 태진에게 세무조사 동향과 탈세 적발 기준을 흘린 혐의였어요. 세무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지훈이 찾아낸 그 기록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윤 교수가 지훈의 눈을 바라봤어요. 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시댁에서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 눈치를 채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어. 이틀만 버텨라. 이틀. 내일 토요일과 모레 일요일. 오늘 밤 그 거실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가슴에 묻은 채 시어머니에게 약값을 건네고 시아버지의 약을 챙기고 수빈이에게 웃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가늘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윤 교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우는 조수석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시댁 부엌에 서야 합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약을 챙기고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의 얼굴을 해야 하죠. 과연 지우는 이틀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일요일 저녁 시댁 부엌이었습니다. 지우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접시에 담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상을 차리는 지훈의 손에 떨림이 없었습니다. 6년간 이 부엌에서 1000번도 넘게 반복한 동작이었지만 오늘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이 마지막 상차림이라는 걸 이 부엌에서 지훈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잡고 끙끙대며 식탁에 앉았어요. 이틀 전 강남 아파트에서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던 여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침실에서 기침을 하며 느릿느릿 걸어 나왔어요. 골프용품 매장에서 새 골프백을 들고 활기차게 걸어 나오던 그 사람이었죠. 수빈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새언니, 다음 달에 해외 학회가 있는데 참가비가 좀 필요해요. 80억 원을 비트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여자가 학회 참가비를 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래, 알겠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사람의 밥을 퍼서 놓고 지우는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어요. 식탁 아래 허벅지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 윤 교수에게서 온 문자가 떠 있었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준비 완료. 지우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찌개를 한 숟갈 뜨며 허리가 아프다고 한숨을 쉬었어요. 시아버지는 시금치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으며 말없이 씹었습니다. 수빈이는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요일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지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말에 예난의 집들이에 갔다 왔어요. 식탁 위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찌개 그릇 위에서 멈췄어요. 아기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를 재워주시는 할머니가 계시던데 어머니랑 참 많이 닮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부엌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쥐고 있던 젓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쇠젓가락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어요. 수빈이의 두 손이 풀렸습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이 허벅지 위에서 미끄러져 의자 밑으로 떨어졌어요.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쥔 채 돌처럼 굳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한다던 남자가 식탁을 짚고 일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넘쳤습니다. 버스에서 봤던 그 걸음이었어요. 골프백을 들고 매장에서 나오던 바로 그 체력이었습니다. 병자 연기가 벗겨지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지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네가 고생하는 게 진심으로 고마웠다. 보육원에서 나온 애가 이 집안을 위해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예나를 보니까 달랐어. 번듯한 집안에 부모도 있는 여자가 태진이 옆에 서니까 비로소 제대로 된 며느리가 뭔지 알겠더라고.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부려먹기 딱 좋았지. 세무조사관 며느리가 있으니까 바깥에서 이 집을 의심할 리도 없고 네가 여기 붙어 있는 게 우리한테는 보험이었어. 감사해서 비교로, 비교해서 이용으로. 6년간 지훈을 붙잡아둔 이유의 세겹이 시아버지의 입에서 전부 쏟아졌습니다. 식탁 위 된장찌개에서 김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국물이 식어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켤레의 구두 소리가 현관을 지나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 4명이 체포영장을 들고 부엌 입구에 섰습니다. 오광수, 류순자, 오수빈.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수빈이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려 했습니다. 수사관이 손을 내밀어 제지했어요. 수빈이의 손에서 휴대폰이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일어났어요. 지훈에게 다가와 팔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꽉 움켜쥐며 울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지훈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6년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여자였어요. 지훈은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지훈의 팔을 파고들고 있었어요. 지훈은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한 손가락씩 조용히. 수사관이 지훈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같은 시각 강남 아파트에서 오태진과 강혜나도 체포되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관들이 세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지훈은 혼자 남은 식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밥그릇 4개가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것, 시아버지 것, 수빈이 것, 그리고 지훈 자신의 것.
네 그릇 모두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지우는 그 그릇들을 하나씩 내려다봤습니다. 6년간 매일 새벽 5시에 이 사람들을 위해 퍼온 밥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퍼줄 밥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 4개의 밥그릇에서 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풍경을 마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3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무 벤치가 줄지어 놓인 방청석 한가운데 지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윤 교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윤 교수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고 지훈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4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태진, 오광수, 오수빈, 강혜나. 법복을 입은 판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오태진. 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개월 전 강남 아파트 거실에서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고 아기를 안던 남자의 얼굴이 헬쑥하게 빠져 있었어요. 사기, 허위 사망신고, 역외 탈세, 재산 은닉. 판사가 혐의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했어요. 연필 긁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 태진의 고개가 떨어졌어요. 턱이 가슴에 닿을 만큼 깊이 숙여졌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어요. 판사가 다음 이름을 불렀습니다. 피고인 오광수, 사기 공모, 범인 도피 방조, 재산 은닉 공모.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시아버지였어요. 이틀 전 시댁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지훈을 향해 보육원에서 주워온 년이라고 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오광수가 방청석의 지훈을 노려봤어요. 지훈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면의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고인 오수빈. 수빈이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지훈에게 버스비를 빌리던 아이였어요. 학회비가 급하다고,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매달 손을 벌리던 신우이였습니다. 그 이름 뒤에 80억 원의 비트코인 거래와 차명 부동산이 숨어 있었죠. 새벽 부엌 식탁 위에 놓였던 까르띠에 목걸이, 택배가 바로 이 자금의 흔적이었습니다. 자금 세탁, 범인 도피 방조.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수빈이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방청석을 향해 울며 무언가를 외쳤습니다. 재판장이 제지했어요. 법정 경위가 수빈이의 어깨를 눌러 앉혔습니다. 피고인 강혜나. 예나의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지우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고인석으로 옮겼습니다. 예나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 없이 앉아 있었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지훈과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하던 예나였어요. 복도에서 커피를 건네며 선배라고 부르면서도 늘 어딘가 어색했던 그 태도.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바로 옆자리 선배의 죽은 남편이라는 사실에서 오는 죄책감과 공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복도에서 지훈 앞에서 그 남자의 잠버릇을 웃으며 꺼냈어요. 죄책감과 과시가 뒤섞인 잔인함이었죠. 범인 은닉, 사기 방조, 공무상 비밀 누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세무서 직원의 위치를 이용해 태진에게 세무조사 동향과 탈세 적발 기준을 흘린 혐의였어요. 지훈이 세무조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낸 그 기록들, 예나의 이름이 11번 반복되던 그 민원 접수 담당자란이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류순자에 대한 처분을 읽었어요. 고령과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 다만 모든 재산이 몰수되었으며 무료 요양시설에 위탁된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훈의 팔을 잡고 울며 매달리던 시어머니. 더 부려먹다가 버리면 된다고 웃던 그 여자가 빈손으로 요양시설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선고가 끝났습니다. 피고인들이 퇴정하기 위해 일어섰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진이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3개월 만에 마주치는 눈이었어요. 6년 전 산사태로 죽은 줄 알았던 남편, 강남 아파트에서 아기를 안고 웃던 남자, 지훈이를 평생 모를 거라고 비웃던 그 사람의 눈이 지훈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시선을 받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진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선은 정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판사석 뒤편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진의 눈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지훈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법정 경위가 피고인들을 인솔의 측면 문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방청객들이 하나둘 일어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법정을 채웠다가 천천히 빠져나갔어요.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가는 방청석에 앉아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 교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법정이 거의 비었을 때 윤 교수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지훈을 내려다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잡았습니다. 윤 교수의 손이 지훈의 손을 감싸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윤 교수가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넓은 돌계단이었습니다. 양쪽에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흔들렸어요. 계단 아래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지훈이 계단 중간에서 멈췄어요. 고개를 숙여 자기 블라우스 깃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 리본 브로치가 달려 있었어요. 6년 전 태진의 장례를 치른 뒤 처음 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할 때마다 블라우스 깃에 꽂았어요. 세무서에서, 버스에서, 시댁 부엌에서 이 작은 검은 천 조각은 늘 가슴 위에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었어요. 남편이 남기고 간 빚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죠. 그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빚은 빚이 아니었어요. 그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브로치 핀에 닿았어요. 천천히 핀을 풀었습니다. 옷감에서 분리된 브로치가 손바닥 위에 올라왔어요. 검은 천 조각이 작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이었어요. 6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달고 있던 것 치고는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훈은 손바닥을 펼쳤어요. 검은 리본이 바람에 들려 손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가볍게 날아올랐어요. 은행나무 잎사귀 사이를 지나 하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은 마른 눈으로 그것을 지켜봤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햇살 속에 섞여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사별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는데 3초가 걸렸어요. 윤 교수는 지훈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본이 사라진 뒤에도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윤 교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 한쪽에 있는 자판기 앞으로 걸어갔어요. 캔커피 2개를 뽑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한 잔을 지훈에게 내밀었어요. 지훈은 두 손으로 캔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캔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손가락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윤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됐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보육원에는 집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퇴소할 때 나가라는 말은 있어도
돌아오라는 말은 없었어요. 시댁을 집이라고 불렀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6년간 새벽 5시에 불을 켜던 그 부엌은 감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집에 가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집인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에 물이 차올랐어요. 참으려 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턱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6년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도, 독촉장 앞에서도, 영정 앞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금요일 밤 윤 교수의 차 안에서 잠깐 흘렸던 것 말고는요. 하지만 집에 가자는 그 세 글자 앞에서 지우는 무너졌습니다. 커피캔을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었지만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법원 주차장 한가운데에서 32살의 여자가 캔커피 하나 들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윤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캔커피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가볍게 하지만 단단하게. 보육원 출신의 딸 같은 제자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훈의 어깨가 멈췄어요.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캔커피의 뚜껑을 땄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해진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윤 교수가 자기 캔커피도 따며 말했습니다. 가자. 두 사람이 나란히 주차장을 걸었어요. 윤 교수의 검은색 세단이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수석에, 윤 교수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법원 건물이 백미러 안에서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도로 위에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창이 아니었어요. 삼각김밥을 들고 서서 창밖을 보던 그 퇴근길이 아니었습니다. 차는 대로 위를 달렸어요. 6년의 어둠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 위를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람이 평생 짊어지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건 돌덩이가 아닙니다. 믿었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배신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일어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밥을 짓고 버스를 타고 자기 자리에 앉는 것. 그 평범한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순간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나름 묵히 살아낸 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단단한 하루일지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